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창작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상 파트를 다뤄볼 건데요. 오늘 제가 수업 타이틀을 생각해 봤어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술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등교한 이후에 얼굴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과제를 마감 시간까지 34명 모두 다 잘 제출을 해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과제 제출 창에 파일 첨부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제가 5파트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술이란 뭘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현대미술 위주로 다양한 도판들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미술 작품이랑 조금 다른 작품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술이었어? 이런 작품들도 있었어? 아니면 이것들이 왜 미술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인상주의로 넘어갔다가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여준 작품들과 그리고 설명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다가가야 할까 그리고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등교한 이후에 같이 감상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할 건데 그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볼 작품은 요셉 보이스의 죽은 토끼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작가 자신인데 얼굴이 조금 무서워요. 저게 뭐냐면 얼굴에 꿀을 바르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거예요. 자, 팔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은 토끼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작가는 발에 철판을 끈으로 동여 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죽은 토끼에게 그림을 한 3시간가량 설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관객들은 유리창 너머로 이 작가의 이런 행동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작품부터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마디로 정의하기에 저도 좀 힘든 작품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작가조차도 나는 내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미술이란 이런 난해함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천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YBA라는 그룹 출신인데요. 어마어마한 스타 작가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는 항상 완전 사이코 작가라고 소개를 해요. 일단 이 작품도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어나 아니면은 뭐 양이나 소 이런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포르말데이드 수조에 넣은 작품들이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해골, 나비를 박제시킨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좀 관심이 생기는 작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봐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같이 볼게요. 자, 사진에는 유리로 된 큰 수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조는 반으로 유리벽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는 하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유리벽에는 까만 것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좀 멀어서 잘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진 유리벽에는 구멍이 몇 개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 반대쪽에는 빨간색 덩어리가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왠지 좀 불안해요. 하얀 박스 안에는 구더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구더기에서 나온 파리들이 방을 이제 날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유리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옆방으로 넘어갑니다. 옆방에 있는 빨간색 덩어리는 뭐냐면 죽은 소의 잘린 머리예요. 그래서 파리들이 그 머리를 신나게 뜯어 먹어요. 근데 위에 하나의 장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벌레를 죽이는 그 기계예요.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빛 보고 들어갔다가 치치치 이렇게 죽는 그 기계인데 파리들이 소 머리를 먹으면서 날아다니다가 이제 위에 그 장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작품의 사이클을 보면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이제 많은 작품들을 제작을 했는데, 이 천년이라는 제목과 이 끝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마크 퀸이라는 작가의 셀프라는 작품이에요. 마크 퀸도 영국의 YBA 그룹 출신인데, 제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이 나오기까지 엉뚱한 대답을 듣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네요. 이 셀프는 작가의 피로 만든 작품인데요. 5년에 하나씩 제작을 해서 총 4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피를 재료로 해서 자기 얼굴을 만들고 제목을 셀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천년이라는 작품이랑 좀 비슷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하나에는 4.5리터 정도의 피가 이제 필요한데 그 양이 성인 몸 전체에 이제 들어있는 피의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피라는 액체를 고체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고에 전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의 관리자가 퇴근하면서 보관상의 실수로 작품이 녹아버리는 그런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고를 통해서 작가와 작품과 갤러리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 사치라는 갤러리가 이 작품을 구입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져서 무려 가격이 100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억에 사치는 이 작품을 되팔게 돼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특히 현대미술 작가들은 완전히 핵관종들이야.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요. 왜냐면은 일부러 이런 해프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놀랄만한 해프닝을 통해서 작가들이 유명세를 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현대미술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하네? 이러면서 조금 관심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작품의 가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안드레 세라노의 오줌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제목을 적어 놓긴 했지만 우리가 제목을 모르고 이 작품을 처음 봤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관람객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작가는 계속 뻔뻔한 태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냥 그 오줌에 노랗고 빨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재료로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오줌이 우리 배설물이긴 하지만 신체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죠.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오줌을 그냥 단순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관객들은 이 작품을 봤을 때 오줌과 예수님의 형상이 만난 그 조합에서 너무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또 분노와 기타 등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작가가 만약에 이제 작품의 오줌이라는 그 재료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가는 일부러 제목에 그 단어를 집어넣고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대고 왜 단순한 재료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또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도 처음에 딱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외설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결국에는 은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유를 통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것이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오줌 예술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드레 세라노의 작품은 미국의 국립미술진흥기금으로 제작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더 이제 큰 논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 기금이 너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외설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뭐 종교적인 이슈를 다룬 작품에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수정안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때로는 사회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게 미술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좋아할 것인지 어떤 가치에 손을 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작품이야, 이런 거는 가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다양한 사례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상 수업이 끝났을 때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서 내가 가장 우위에 두는 가치는 무엇인지,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작품을 바라볼 것인지 그런 태도를 스스로 좀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인간이라는 드로잉 작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은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스케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메모처럼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일부러 남긴 흔적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다, 이런 지식을 좀 과시하는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작품들을 보면 이거 참 아름답다, 이렇게 좀 그 단순히 감각을 향유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향유하는 그런 자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은 특히 알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했다가 다 잘라버렸는데, 우리가 미술 작품, 특히 현대미술 작품들을 대할 때 좀 난해하다고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현대미술들의 표현 방식이나 뭐 철학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고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배경 지식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들은 지식을 곁들여서 감상하는 게 필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는 게 더 좋은 그림들도 있고, 이렇게 모네의 수련처럼 그냥 보기에 좋은 그림들도 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미술인지 그런 건 사실 없고 그냥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이 모네는 수련 연작을 이렇게나 잘 그리는,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훌륭한 화가이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것도 감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색감을 잘 쓸까, 어떻게 이렇게 관찰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실제로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수련회 방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순수한 감상에 빠져들곤 하는데, 이렇게 미술 작품도 다양하고 작품에 다가가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감상 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뭐 1차원적인 감상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작품이나 아니면은 감상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두서없지만 다양한 작품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본 작품들은 모두 미술의 범주 안에 속하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게 아름다운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이래서 좋아, 이래서 싫어. 이 정도의 선호도만 한번 혼자 생각해봐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프랑스의 예술가 오를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엽기적인 성형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실제로 성형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오를랑이라는 작가에게 몸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하는 수단이 아니라 예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오브제가 되는 셈이죠. 뒷샹은 소변기를 오브제로 택했고, 오를랑은 자신의 몸을 오브제로 선택한 거예요. 작가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징그럽고 거부감이 드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이 시기의 미술은 주술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려진 대상도 이렇게 동물인 것으로 보아서 이 동물을 숭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냥이 잘 되게 해달라는 어떤 기원적인 의미로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런 동물을 사냥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의 의미로 남겨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최초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곧 여자를 떠나갈 연인인데, 여자가 이제 떠나갈 연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림자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런 행위는 어떤 미술 작품으로서 은유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서적인 측면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스코 동굴 벽화처럼 그렇게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의 표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척 클로스의 마크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래서 안경에 비친 빛과 렌즈에 얼룩진 자국들, 그리고 치아에 반사되는 빛까지도 굉장히 하나하나 다 사진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의 극사실주의 회화들은 어떤 의미나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을 정교하게 재현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화가 폰타나가 캔버스를 칼로 찍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 작가는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2차원을 대표하는 회화와 그 다음에 3차원의 입체로 구별하는 조각이라는 어떤 전통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평면으로 이뤄지는 이 캔버스를 찢어가지고 4차원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저렇게 칼로 쭉 뚫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 개념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랑 도대체 명품 가방은 왜 살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가방 하나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는데, 그 돈이 진짜 좋은 가죽 가방 엄청 여러 개를 사고도 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 가방이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소비하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가방을 사는 거는 더 이상 가방 그 자체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가 내세우는 가치를 소비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사는 이유는 오리지널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 이거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조각상입니다. 돌에 저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했다는 게 보면서도 참 끊임없이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작품은 미술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원본을 중시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이 조각상은 어떤 신들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긴 하지만 이 조각상이 실제 그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을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세계의 침대라는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이 예시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건데 플라톤은 이 세계의 침대를 예시로 들면서 본인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침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목수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대를 보고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침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톤은 이데아계 가장 우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의 본질이 되는 침대는 세계 중에 관념적인 침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두 번째 중요한 침대는 목수의 침대가 되는 거예요. 목수의 침대는 관념적인 침대를 모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실용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회화에 나타난 화가의 침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혹여라도 그런 침대 그림을 보고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이 보는 이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상을 보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모방의 행위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방이라는 행위는 인간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본질에서 멀어져서 쾌락만을 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셉 코수스의 하나이면서 세계인 의자라는 작품입니다. 의자의 세 가지 형태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상징적인 의자를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실제 의자는 물리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의자의 사전적 정의는 언어적인 의미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세 개의 침대랑 이 세 개의 의자를 비교했을 때 이데아,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의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고 관객들은 자기 머릿속에 각자 다른 의자를 떠올릴 텐데, 이 사전적 의미의 의자가 바로 이데아의 침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의자라는 거죠. 형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다시 찍어서 사진으로 프린트를 한 것은 목수의 침대와 화가의 침대처럼 모방의 모방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의자라는 개념은 본질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침대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을 가장 핵심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인상주의가 시작되면서 최초로 야외 스케치가 가능해졌었는데, 빛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빛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아니면은 해의 방향이 바뀌어서 빛이
바뀌기 전에 그림을 빨리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그대로 캔버스에 짜서 바르기도 하고 이제 물감을 섞지 않고 바로 이제 칠하기도 했는데 이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은 풍경을 작가의 인상에 따라서 표현한 그림이에요. 해돋이 앞에다가 인상이라는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붙여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도 후기 인상파의 대표 작가인 세잔입니다. 세잔의 그림은 다들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잔은 특히 사과를 많이 그린 작가로 유명한데 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오랫동안 탐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현대미술은 기존의 어떤 관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부터 많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잔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 인상주의라는 사조에서는 이렇게 모네처럼 저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세잔은 근데 찰나에 저렇게 풍경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미술의 역할이라고 하기에 너무 가볍지 않을까? 나는 그 이상의 뭔가를 찾아봐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런 세잔의 태도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잔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화면 속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사물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뒤에 있는 물체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쓰러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컵이나 접시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뭔가를 받쳐놓은 것처럼 다른 테이블이나 어떤 사물들과 좀 시점이 맞지 않아 보여요. 세잔의 표현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세잔이 일부러 의도한 표현입니다. 세잔은 그림을 그릴 때 다시점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봤는데요. 사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작가인 만큼 본인의 시점을 옮겨서라도 그 사물이 사물답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시점의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을 대상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단일 시점을 포기한 것이죠. 세잔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2차원의 평평한 캔버스 위에 3차원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2차원적인 평면성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결국에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행위에는 맞지 않는 카테고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캔버스 위에 그냥 그 물감과 어떤 재료의 물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 빅투아르산 연작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보이는 풍경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근경과 원경의 공간감도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선적인 요소보다는 좀, 두 그림에 비해서 입체감도 돋보입니다. 근데 점차 이제 공간감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학기 초에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이 있는지 꼭 물어봐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세잔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냥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잔의 평생에 걸친 연구와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을 알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그런 작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선호하는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림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미술로 오면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세 개의 의자도 작가는
별다른 창작 활동을 하지 않고 사진과 기존의 오브제와 그리고 사전적 정의를 붙여놓은 종이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점차 이제 우리는 어떤 테크닉적인 것을 버리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과 내용을 더 중시하는 그런 미술을 발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상문 작성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품들을 감상할 때, 첫 인상에 의해서 어떤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작품을 봤을 때, 와, 아름답다. 아니면 굉장히 묘사를 열심히 했네. 아니면 어딘가 좀 어색하네. 이 작품은 재료를 어떤 걸 사용했을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이제 기술함으로써 왜 이런 반응을 갖게 됐는지 한번 발견해 보는 단계예요. 어떤 색깔이 보이는지, 뭐, 왜 이 작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화면 안에서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지, 또 맥락적으로 본다면 어떤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뭐 제목은 뭔지, 언제,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해석 단계가 나오는데요. 제일 핵심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반응과 기술의 단계를 거치면서 어, 이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유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작가가 돼서 제목을 새로 붙여본다면 뭐라고 지을지 생각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라면 아니면 내가 저 상황에 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인데요. 여러 가지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는 개인적인 경험, 미학적인 판단, 그리고 맥락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했을 때 최종 판단, 뭐 이 작품의 의도는 어떤가, 이 작품이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봄으로써 총 4단계의 감상문 작성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등교한 다음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